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노자의 무의자연을 관리 철학으로 삼고 있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적으로 살되 과유불급하지는 말자는 인생 철학으로 살고 있는 최열정입니다. 네. 주제를 언니가 너무 어려운 걸 던져가지고 네, 오늘 좀 자기소개를 좀 어렵게 한번 해봤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네, 제가 요즘 이제 개인적으로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노자의 말씀에 따라 이제 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순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쓸공님들과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도 이 무언가를 억지로 뭔가를 해내야겠다 막 이런 시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다가 이상하게 공부가 되네? 맞아. 공부 지식이 내 머리에 스며들었네. 그랬네? 그런 자연스러운 공부를 우리가 또 추구하고 우리 그렇게 있어요. 추구하는 거죠. 목표죠. 예, 무의자연에 근거한 공부. 알겠습니다. 자, 쓸공님들 연령대가 다양하신데 네. 놀란 게 그중에 20대가 계시더라고요. 진짜 20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군요. 네, 안 그래도 우리 예전에 에피소드 할 때 20대 쓸공님들이 들으시고 언니들이 이런 생각하는구나 좀 먼저 알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20년을 먼저 살아본다는 느낌으로. 그쵸. 그쵸. 20년 그치. 뒤에는 내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그치. 이런 걸로 들어오면 너무 유익할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20대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송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면 와, 40대 되면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네. 우리가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산다면 맞아. 지금쯤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얼마나 지금 성공했겠냐. 그렇죠. 그런 얘기 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우리 20대 쓰공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 20대 쓸공님은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세요. 우리 방송 들었다고 우리 장래를 촉망받는데. 그쵸. 우리 뭐 40, 50대 우리 쓸공 언니 오빠들 그죠. 맞아. 그다음에 60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뭐 이게 뭐 이미 그 어느 경제 도달하신 분들이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 그냥 귀엽게 들어주시는 거야.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좀 어려운 주제잖아요. 네, 오늘 되게 어려운데 우리 이거 20대 쓸공님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보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제목 듣고 이거 상당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공부 주제 미연준과 미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이야기입니다. 네, 인물 탐구네요. 인물 탐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경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세계 경제에서 네. 가장 영향력 있고 네. 가장 주목받는 분이니까. 그죠. 경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신호수죠. 그러니까 이분이 신호하는 대로 전 세계가 움직이잖아. 맞아. 그죠. 그래서 전 세계인이 이 제롬 파월을 쳐다보고 있죠. 네. 이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분의 발표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파도가 울렁이잖아요. 뭐 말뿐만 아니라 표정만 봐도 이제 섬찟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서점에 갔다가 이제 그 미국 포춘 경제지에 그죠? 포춘. 예, 그 포춘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이렇게 굴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쨌든 네. 그래서 커버에 파월 회장님이 네. 이제 입을 앙 다무시고 오묘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너무 관심이 가는 거예요. 원래 저는 미연준에 관심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이때까지 많은 경제 에피소드에서 이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맞아.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커버 스토리 제목이 이 남자는 인플레이션을 잘 다룰 수 있을까였어요. 이 남자 진짜 this man이라고 해. 정말 영어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장을 이 남자라고 표현하면 이분? 큰일 나. 이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목인데
그래서 이걸 보고 어머 이건 꼭 봐야 돼, 꼭 봐야 돼 이런 생각에 이제 음. 덥석 집어들고 계산을 했죠. 궁금하긴 하네요,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팬인데 이번에는 한번 미국 대표 경제지 포춘을 읽어봤어요. 미국인의 시각으로 예, 한번 미국인의 또 시각. 경제를 보는 거죠. 예, 확실히 문체가 약간 영국은 간접적으로 얘기해. 이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돌려가기. 예. 근데 이제 확실히 미국 문체는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되게 간결하고 그래서 읽기는 되게 편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 내용이 어려운데도 이제 글을 깔끔하게 쓰니까. 그래서 이 잡지 하나 사면은 이제 커피 한 잔에 조각 케이크 하나 값인데 네. 이 가격으로 미 연준 의장과 이제 지면상으로 한번 만나본 거죠. 언니의 덕질 중에 하나를 하신 거죠? 저의 덕질. 저의 덕질은 이제 경제나 어떤 세계 비즈니스 분야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지. 경제지 사서 그거.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뭐 미 연준 의장 그치. 이런 사람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경제지라도 내가 이분들과 만나겠다. 네, 만나면서 이게 덕질이야. 난 맞아요. 그래서 막 이분 사진도 막 스크랩 해놓고 그래요. 진짜요? 네. 진짜 진정한 덕후시군요. 진짜 덕후야. 자,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네. 미 연준이 어떤 곳인지 네.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맨날 맞아요. 뉴스에서 미 연준 그러는데. 그쵸. 그죠? 정확하게는 몰라. 그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미 연준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곳이에요. 중앙은행. 중앙은행. 같은. 화폐 발행하고 통화량 조절하고 네네. 이자율 결정하고 어쨌든 모든 그 화폐에 관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곳. 그쵸. 네. 그죠? 미연준과 한국은행이 굉장히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곳인데 네. 다만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미연준의 다른 점은 자,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인데요. 그쵸. 예, 미연준은 그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자본주의 할 때 그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설명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인 설명이에요. 요 설명이 더 정확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기업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완전 사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구나. 예. 그래서 미연준이 어떤 곳이냐면 정식 네. 명칭이 네. The Federal Reserve System이에요. 시스템. 제도. 그러니까 The Central Bank가 아니에요. 만약에 Federal Central Bank라고 하면은 미 연방 중앙은행인데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게 연방 할 때 Federal, 준비, 그 Reserve, 뭔가 돈을 놔둔다는 거죠. 잘 이렇게 모아둔다. System. 네. 그러니까 기관인데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기관이 아니고 네, 약간의 뭐 제도 뭐 하여튼 조금 재밌는 그런 구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도인 것인데 이렇게 중앙은행의 역할은 하지만 뱅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러네요. 자, 역사를 좀 살펴보면 네. 1913년 우리나라 일제치하 그죠? 그때 Federal Reserve Act라는 거, 즉 연방준비법이라는 것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미 연준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미 연준은 이제 워싱턴에 있는 건물에서 The Board of Governors라고 해서 이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사회는 아니죠. Board of Executive가 이사회인데 그렇죠. Board of Governors니까 관리인? 근데 Governor가 원래 주지사잖아요. Governor. 근데 정확히 주지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지배하는 사람 Governor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참 어렵네요. 그래서 그 보드 오브 거버너스라는 이사회 비슷한 시스템, 그 보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7명. 그러니까 7명의 이사 같은 사람들. 그렇죠. 뭐 이사들 그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의회가 인준을 하죠. 자, 그리고 이 보드가 정부의 에이전시가 대리인이거든요. 네. 그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요. 그 에이전시가 뭐냐면 CIA 아시죠? 가장 미국에서 대표적인 에이전시가 CIA. CIA 들어봤죠. Central Intelligence Agency라고 해서 거기도 에이전시, 정부를 대리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정부를 대리해서 뭔가를 하는 예. 그런 조직을 에이전시라고 하는군요. 예. 이 거버너들, 이 미연준의 각각의 거버너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는 거죠. 결국 결론은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사기업이에요. 이상하죠? 예. 정부기관이 운영하면 보통은 공기업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기업이구나. 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부상 분류가 사기업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운영은 정부가 해요. 그러네. 그 대통령이 일단 임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성원들 자체는 정부에서 발탁했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미연주는 이제 미국 전화번호부를 찾아보면 사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네. 하지만 정부의 대리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기업도 아니다. 그러네. 신기한 조직인 거죠. 오, 신기하네요. 네, 미연준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어. 이쯤으로 하고요. 아, 네. 혹시 더 궁금하시면 네.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다음번에 준비하나요? 예, 더 자세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연주는 이런 곳이다. 음. 예, 이런 곳인데. 자, 그러면 파월 아저씨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오늘의 주인공. 네. 자, 오늘의 주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잘 다룰 수 있을까?로 돌아와 봐요. 자,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고통이 온다 해도 미 연준은 통화 공급량을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라고 선언했죠. 긴축을 계속 하겠다. 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줄이겠다. 그죠? 근데 어떤 고통이 온다 해도, 그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해도 네, 이런 내용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동안 유지해왔던 저금리 양적 완화를 끝내고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맞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의지인지 파월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파월은 긴축 통화 정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automatic pilot, 즉 자동 운항. 그 자동 주행 있죠. 그거 기계적으로 가는 주행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와 채권 가격이 얼마나 곤두박질 치느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계로 딱 세팅해 놓는다는 거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미 기계로 딱 정해놨어. 오토매틱하게. 거기까지는 우리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자동운항처럼 긴축통화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 반대를 하든 뭐 네. 다른 어떤 의견이 들어오든 정해놓은 곳까지는 나는 무조건 가겠다. 이런 거네. 거죠. 간섭 없이. 예. 자, 미연주는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네. 통화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자, 그래서 저금리 양적 완화 정책을 하면 거시경제의 영향을 무시한 채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수중에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저금리 양적 완화를 하면. 막 그죠? 보조금 주고 그러면 네, 좋죠. 그리고 이자율 낮으면 돈 빌리기도 쉽고. 그쵸. 그죠? 그리고 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쵸. 저금리 양적 완화를 약간 근시안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파티죠, 파티. 돈 파티. 돈 파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권의 인기가 올라가요. 맞아요. 그게 약간 트럼프 정권 때의 상황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연준에게 저금리를 유지해라라고 압력을 주기도 쉬운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집권당 입장에서는 연준이 저금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쵸. 막 금리 올리고 이러면은 당연히 살기 힘들어지니까 정부부터 탓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권이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쵸? 이런 압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미 대통령은 미연준의 그 볼드른 임명은 하지만 네. 지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대요. 뭐 상권 분리처럼 이렇게 아예 권리를 분산시켜 놓는군요. 그래서 보드에 어떤 거버너를 앉힐지를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정책 결정에 간섭할 수는 없다. 근데 그게 가능할 건가? 임명권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겠네. 네. 자, 이렇게 파월이 강력한 긴축 정책을 주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매파, 영어로는 허키시라고 표현하죠. 네.
비유하자면 뭐 스파르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강력하게. 그죠? 추진해 나가는. 그다음에 반대는 비둘기파, 더비시라고 하죠. 온화한. 예, 온건파. 그죠? 그래서 파월은 이제까지 자신의 매파 행보를 잘한 결정이다. 바꾸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네. 자, 열정 씨, 이렇게 강력한 긴축 정책의 의지, 네. 이게 언제의 이야기였을까요? 2021년이나 22년 이야기일까요? 그게 보통 지금 22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21년 말 그때부터 좀 매파 발언이 네. 쏟아져 나온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럴 아니에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한 거는 2021년 정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긴축 정책의 의지는 네. 이미 2018년 12월 9일. 어머머. 되게 생각보다 엄청 빠른데요? 엄청 빠르죠. 네네. 그때 어떤 일이 있어도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18년도에. 2018년도면 그때가 코로나 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도 아니에요. 그 전이네요. 예. 이것이 2018년 파월이 미 연준 의장이 됐을 때 한 말이래요. 원래 매파셨구나. 원래부터 매파로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예고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변이 생긴 거네, 오히려. 그치. 코로나로. 그쵸. 예. 자, 2018년 이전까지 10여 년간 미 연준은 양적 완화, 영어로는 QE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QE 하죠. 예. 이 양적 완화를 해왔어요. 10여 년간을. 네. 즉 통화량을 계속 늘려왔다. 맞아요. 돈을 계속 찍어냈다.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늘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해온 거죠. 맞아요. 자, 그렇게 10년을 넘게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워싱턴의 정치인들도 월가의 투자자들도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풀어도 되나 싶은 거지. 이게 감당이 될까? 이거 너무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우리 지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러다 비만 되는 거 아니야? 겁이 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정치인들도 월가 투자자들도 그런 겁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든 좀 약간 양적 완화를 끝내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총대 맬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당장 그렇게 하면은 난리가 날 텐데. 그렇죠. 인기도 없어지고. 그죠. 과식하던 사람 보고 그냥 밥 갑자기 줄여 다이어트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대 맬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2018년 12월 9일 파월이 총대를 메고 이제 그만두세요. 이렇게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 죽어.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한 거예요. 그죠? 즉 이자율을 높여서 과열된 경기를 식힐 때다. 그죠? 유통되는 돈의 양을 줄이겠다며 근엄하고 진지한 발표를 한 거죠. 오히려 그때 줄여서 코로나 없이 그때 줄였다면 지금 같은 뭐 위기 상황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때 조절을 했다면. 그쵸.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조금 막을 수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18년에 파월이 이런 발표를 하자 금융시장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겠지. 예, 주식 채권이 막 가격이 떨어지고 그죠? 애널리스트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거의 상상이 불가할 정도였대요. 그런 시기가 있었군요. 전혀 몰랐는데. 그죠? 자, 이런 파월의 금리 인상 계획만으로 금리 인상 실시한 것도 아니고 계획만으로 3주 만에 S&P 500 지수가 거의 16%가 하락하죠.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계획만으로. 그러니까 올리겠다는 얘기만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그 당시 대통령 트럼프까지 나서서 파월을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트럼프는 싫어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 트위터, 그죠? 트위터에다가 파월이 의미 없는 숫자에만 의존한다며
글을 올리죠. 비난하네 진짜. 예, 근데 이것도 웃긴 게 파월은 미 연준 의장이고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지. 그러네. 그렇잖아. 이 사람이 무슨 대통령처럼 인기를 바랄 거야 뭐 어쩔 거야. 그게 아니잖아. 맞아요. 복지를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고 이 사람은 숫자 보고 계산만 하면 되는 사람이야. 그쵸, 통화 정책만 쓰면 되는 사람이죠. 그죠. 네. 뭐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되는 사람한테 이거 뭐 그럼 숫자 안 보고 뭘 봐? 맞는 말 했네요. 숫자만 본다. 그러네. 칭찬이네. That's what I do. 이랬어. 맞아. 근데 트럼프는 파월을 미 연준 의장으로 임명한 당사자인데도 이렇게 비판을 하죠. 자, 파월은 이런 혼란을 이미 예상을 했었다고 해요. 그랬겠지. 예, 왜냐면은 미 연준 의장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그 보드 멤버, 그러니까 거버너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네. 그때도 이제 양적 완화 끝내자고 주장을 했었대요. 그 이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나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예. 나뉘기도 하는데 그분은 이제 매파 쪽으로 원래부터 줄을 섰던 분이었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양적 완화를 좀 주장을 해보니까 또 들썩들썩 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야. 그치. 이렇게 이제 금리를 높이겠다고 파월이 계획을 발표하니까 일제히 자산 가격이 하락해서 이제 시장이 난리가 나고 대통령도 나서서 막 비난을 하고 이러니까 파월이 움찔하면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금리 인상의 필요가 어느 정도 약해졌다라고 발표하죠. 입장을 좀 바꿨네요. 예, 이게 그 유명한 파월 피봇이라고 해요. 경제 뉴스 읽으시면 한국에서도 그냥 파월 피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피벗이 뭐냐면은 이렇게 추를 딱 세워두고 팽이 돌리듯이 돌리는 거 있죠. 그걸 피벗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방향을 팽팽 바꾼다 그래가지고 파월 피봇이에요. 방향 전환을 피봇이라고 예, 하는구나. 예. 그 당시에 이제 파월 피벗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매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고금리를 밀어붙이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네. 이제 더 이상 고금리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 것 2019년에. 그래서 이제 또 막 주식시장에 다들 들어가지. 안 한대 이러면 서학개미들 엄청 또 들어가지. 안 한대 우리 편이래 막 이런 건지 알았지. 매파의 입장을 약간 이제 바꾸니까 주식시장이 또 다시 상승합니다. 19년에 또 다시 상승을 했군요. 그죠. 거봐 우상향 맞잖아 이러면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또 몰리지. 파월이 고금리 주장을 철회하니까 이제 월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파월은 버냉키의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 그다음에 앨런 그린스판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네? 이런 거예요. 이거 말 좀 어렵죠. 버냉키 앨런. 이 버냉키가 요 파월 이전의 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2008년부터 양적 완화를 실시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앨런 그린스펀은 이 금융시장이 몰락할 때마다 나서서 좀 도와줬어요.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자, 앨런 그린스펀은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미연준 의장이었는데요. 네. 자, 이분은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을 때마다 개입을 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자면 금융시장이 위기를 만날 때면 돈을 더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더라도 투자자들을 구제해주는 의장이었죠. 그러면 두 분 다 그러니까 어쨌든 양적 완화 지지자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파월이 2018년 고금리 계획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자 네. 2019년 입장을 바꾸는 걸 보고 이제 월가 투자자들이 파월이 우리 편이다 라고 잠시 착각을 했었던 거죠. 아, 착각이었나요? 착각이었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네. 제 개인적으로도 2019년에 나 다시 이제 주식 사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잠시 그냥 그랬던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고금리 안 하나 보다. 네네. 그냥 양적 완화 계속 가져가나 보다. 이러다가 다시 파월 피봇이 나옵니다. 2022년 이때가 우리가 이제 실감한 고금리지. 그죠?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진짜로 해버렸죠. 진짜. 근데 그 사이에 19년과 22년 사이에도 그 코로나로 엄청난 돈이 풀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막 푼 다음에 이제 진짜로 물가가 막 오르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신 것 같아. 맞아. 자, 현재 월가의 투자자들과 워싱턴의 정치가들은 예전에도 한번 입장 바꿨으니까 맞아. 지금도 고금리지만 또 입장 바꿀 거야. 저금리로 바꿀 수도 있어. 그치. 라는 기대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좀 너무 많이 불안하거나 네. 침체가 너무 가시화되면 네. 또 바꿀 거야. 맞아.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장담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 의원 릭 스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파월이 얼마나 강력하게 긴축 정책을 실시할까 궁금해서 지난 몇 년 동안 파월을 만나왔대요. 계속? 네, 대단하죠? 네. 근데 나라도 이 자리에 있으면은 나 궁금해서 계속 만났을 것 같아,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한마디에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들썩들썩한 거니까. 그쵸. 알고 싶겠죠. 그쵸. 자기가 먼저 알고 싶겠지.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알아냈냐. 그 사람도 아직 모르겠대요. 우리랑 똑같네. 아니 몇 년을 옆에서 만나고 지켜본 사람도 모르는데. 아니, 파월이 굉장한 포커페이스인가 보다. 맞아. 진짜 신중한 사람이긴 하지. 근데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면 가벼워서는 안 되지. 진짜. 그리고 되게 어려운 시기에 의장직을 맡은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파월 이분이 지금. 그렇죠? 그쵸. 코로나라는 사태를 어떻게 자기 임기 동안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 이분도. 그러니까. 그죠? 이 의원 릭 스캇이란 의원도 너무 웃겨. 몇 년을 내가 만났다? 알아보려고 만났다? 근데 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야. 그치. 이거 기사로 나오는 게. 아니 결론도 없는 얘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알아봤는데 알아냈습니다. 이럴 때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미국답다 진짜. 자, 그래서 파월이 어떻게 방향을 바꿀지 모르니 미국 주식시장도 방향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소식이냐에 따라서 하루에 막 2%씩도 오르고 맞아요. 또 반대로 내리기도 하고 그죠? 자, 이런 주식의 오르내림을 변동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수가 있습니다. CBOE 변동성 지수. VIX라는 것인데요. 네. 이 VIX가 높을수록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래요. 자, 이 CBOE 변동성 지수가 2021년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2021년 주가 정점 찍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리긴 내렸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지금. 맞아. 자, 과거의 미 연준이란 투자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면 그 영화처럼 막 미 연준 경제학자들이 마치 관제실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뭐 나사나 막 그런 관제실처럼 거기에서 상황에 맞게 막 짠 나타나서 오케이 뭐 라저 뭐 이러면서 막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고물가 상황에서는 통화량 줄이고 그다음에 경기가 너무 위축되었다 싶으면 통화량 늘리고 그렇게 척척 이게 말대로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도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우리랑 다 같이 지금 갈팡질팡이야. 네, 맞아요. 사실 미 연준도 이런 상황 처음이거든. 맞아. 10년 이상 양적 완화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그잖아요. 코로나로 더 2배씩 더 뿌리고 이런 거는 진짜 처음인 거죠. 처음이야.
이제 경제가 너무 많이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마치 이게 풍선이 너무 뺑뺑하게 부풀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빵 터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맞아. 이제 미연주는 모든 일을 척척 해결하는 리더라기보다 어두운 회의실에 모여서 막 고민하고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 신뢰가 많이 떨어지긴 했겠네요. 일반 사람들 그쵸. 측면에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좀 친근감도 드는 게 옛날에 미연준 하면은 왜 볼컷 시대 미연준 막 근엄하고 진지하고 막 안경 쓰신 분들 모여가지고 그분 결정 하나에 막 세계가 벌벌 떨고 막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막 20% 올려도 금리 20%까지 가도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런 맞아, 시대인데 맞아. 이제는 미연준도 그렇게까지 독재적으로 막 할 수도 없고. 그죠. 시장 눈치도 봐야 되고. 이쪽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보고 지금 그치. 되게 곤란한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이 모든 곤란한 상황이 오랜 기간의 양적 완화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 양적 완화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럴까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 대단한 미연준 경제학 박사들도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냐는 거죠. 자,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네. 자, 미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총 통화량이 네. 9천억 달러에서 4조 4천억 달러로 증가합니다. 5배? 네, 6년 사이에 통화량이 5배 증가한 거예요. 와, 진짜 많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금액이 한화로 바꾸면 1,000조에서 5,000조 원으로 증가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기는 했네요. 그쵸? 그 5배 증가한 것도 많은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더 했어요? 코로나가 닥치자 통화량을 2배로 늘립니다. 4조 4천억에서 2배. 2배. 그럼 9조 정도로. 예, 약 9조가 됩니다. 총 통화량이. 묻고 더블로 가. 그러네. 와, 6년 동안 5배. 그다음에 거기에 2배는 한 2, 3년 안에 또 2배. 네. 와, 진짜. 10배가 된 거죠, 10배가. 그러니까 물가가 10%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네. 네, 그러네요. 당연한 거예요. 자, 14년 만에 통화량이 10배가 늘어났으니. 맞아. 자,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 역사상 최초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파월이 나서서 이제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작년이었죠. 무려 6차례나 인상을 하고 맞아. 그 뒤에도 인상을 해서 단기 이자율이 0.25%에서 2023년 1월 현재 4.5%까지 올라갔죠. 금리가 18배가 올라간 거예요. 진짜 다 모든 게 어마어마하게 그죠? 오르네요. 이 변화의 폭이 너무 극적이야. 통화량 막 10배 올랐대고 그쵸. 막 물가도 10% 상승했대고. 그러니까 갑자기 금리 몇 배야? 금리 18배. 18배 올렸대고. 정말 경제 상황이 드라마틱하네요. 그쵸.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파월은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양적 완화도 중단했죠. 그래서 주가를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라 네. 저와 열정 씨를 포함한 모두가 그죠. 파월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까? 궁금해요. 그죠. 그다음에 양적 완화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하지만 그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공화당 국회의원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를 우리가 그치. 어떻게 알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한번 좀 잡고 네. 파월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로 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파월에 대해서 알아보자. 파월 파헤치기. 네. 자, 파월의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네. 파월의 출신 배경이라고 합니다.
왜죠? 출신 배경이 뭐지? 출신 배경 좀 알아볼게요. 네. 자, 지난 몇십 년 동안 미 연준 의장은 경제학자 출신이었죠. 그렇죠. 예, 경제학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근데 파월은 변호사 출신이래요. 그 대단하지 않아요? 문과, 이과 다 잘했다는 거잖아. 수학이랑 자기네 그 언어 영어랑 다 잘했다는 거잖아. 근데 왜 굳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안 뽑고 갑자기 변호사로 뽑은 거지? 그 이유가 좀 있으면 나와요. 아, 그래서 그래요? 좀 뒤에서 궁금하잖아요. 그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변호사에서 월가에서 활동하면서 정부와 월가 사이에 딜메이커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요게 약간 힌트가 되죠? 네네. 그래서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라도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월가에서 활동하던 변호사였네요. 그렇죠? 그쵸? 경제학 쪽으로 활동하던.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파월이 학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비즈니스맨 마인드가 강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맞아. 그러네요. 또. 그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서 왜 그 송중기를 동포 청년이라고 부르시는 분 있죠?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대표. 약간 요런 일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일이 똑같진 않지만 이런 느낌인 거지. 그죠? 기업 인수합병 잘하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되게 학자 같은 사람들이 그쵸. 그 일을 했다면 지금 약간 사업가 같이 자질의 사람이 맡은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자분들은 이론적인 걸 중시했을 거고 그 다음에 파월은 현실적인 면을 중시할 수도 있다라고 또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말을 좀 귀담아 들을 수도 있겠네요. 사업가들은 좀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학자들은 또 자기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 쭉 밀고 나가는 편이잖아. 약간 볼커가 그랬지. 옛날 볼커가. 그죠? 막 이자 19%까지 올리고. 극단적이야, 그거는. 정말 볼커 그분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면이 있는데, 사업가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융통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열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의 경우에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flexibility, 융통성. 융통성이 좋을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입장을 쉽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줏대가 없네. 파월 피봇. 그죠? 이제 이해가 가요. 좀. 그죠? 모든 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좋게 보면 좋을 수 있는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이는 건데 결론은 인플레이션만 잘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건 그거니까. 크게 경기 둔화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 잡는 거. 맞아.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바꾸니까 이거 혹시 정치적 압력을 받은 게 아니야? 라는 질문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파월이 대답을 하는데 이게 멋있어요. 내 관점은 근거에 따라 진화합니다. 이게 재밌죠. 이게 왜 나는 이게 재밌냐면 이분 연애하실 때 그럴 것 같아. 이제 여성분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러면 내 사랑은 진화하는 거야. 그럴 것 같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뭐 관점 변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아주 고급죠. 고급죠. 영어로 evolve를 썼는데 그 evolution 있잖아요. 그쵸. 진화 그걸 쓰더라고요. 그러네. 변하는 거와는 좀 잠깐 차원이 다른 용어네요. 그죠. 변하되 더 좋게 변한다는 거지. 나도 이제 진화한다고 얘기해야겠어. 그치. 내 마음이 진화했어. 그러니까. 변했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너무 달라. 자, 파월의 성장 배경을 알아봐요. 이런 거 재밌죠? 난 이런 거 재밌어. 그치. 사람의 어떤 변화, 일생의 변화 이런 거 재밌어요. 자, 파월은 미국 동부 출신의 전형적인 금수저라고 합니다. 금수저였구나. 네, 워싱턴 토박이. 네. 의외로 미국의 정치권이나 이런 월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금수저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큰 부자들이나 거물급 인사들만 상대하고 자라온 사람이래요.
그러네. 부잣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 아들. 재벌집. 부잣집이란다. 자, 기사에서 이제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제 제 생각에 너무 상류층만 상대하고 자라와서 서민과의 공감대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자율을 올려서 서민이 조금 몰락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고금리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근데 그죠? 제일 타격을 받는 거는 어쨌든 서민층일 테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있겠죠. 서민층의 어떤 고통을 겪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하지만 금수저라고 해서 또 막 거만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래요. 그래 보이진 않던데 사실. 그렇죠. 농담도 곧잘 하시고 자신을 낮출 줄도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게 참 편견인 게 막 뉴욕에서 왔다, 무슨 월가에서 일한 사람이다, 막 인간도 아니고 막 로봇 같고 되게 거만할 것 같잖아요. 의외로 마음씨 좋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요? 저도 옛날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출장 오신 분들 일을 해보면, 아, 이게 있는 사람이 또 약간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또 괜찮아, 사람이. 사대주의 아니에요? 사대주의인가요? 이상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 파월이 농담도 곧잘 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도 아는 겸손한 분이래요. 나 파월 아저씨가 농담하는 거 상상이 안 가. 맨날 진지한 모습만 봐가지고. 그러니까 인상 쓰신 모습만 봐가지고. 농담해도 되게 썰렁한 농담할 것 같지 않아? 아재 개그? 아재 개그 하실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미연준 사무실 출근하실 때 건강 생각해서 자전거를 또 타고 출근하신대요. 멋있죠? 연세가 53년생인가 막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53년생? 우리 아빠 나이인데 그렇게 자전거 타고 출근할 정도면 관리도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네요. 그쵸. 사실 헬리콥터 타고 출근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그치. 위해서. 기사 그쵸? 딸린 차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출근하실 줄 알았죠. 네, 그쵸. 나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맞아. 자, 그 다음에 좀 말투가 이제 사려 깊게 말하고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래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차분하게. 이건 어릴 때부터 금수저로 자라서 훈련이 됐을 것 같아. 멋있다. 자, 파월이 이제 월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 데이터를 볼 때 투자자의 관점으로 본대요. 또 요런 면은 또 약간 투자자한테 유리할 수도 그쵸. 있다라는 생각? 시장에 좀 유리한 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연관성을 끌어내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대요. 숫자도 잘 보시나 보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숫자도 잘 봐.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요 개인적인 역사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미연준에서 파월이 어떤 행보를 보이셨나? 네.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아, 나 이제 요 기사 읽으면서 막 이 파월 되게 궁금했는데 되게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친근해지네요. 친근해지죠. 갈수록. 그치? 내용을 들을수록 네. 옛날에는 되게 무서운 아저씨처럼 느껴졌다면 네. 이제는 좀 그분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그쵸. 그분의 고민도 좀 이해가 가는 그런 그쵸. 친근함이 생기고 있어. 맞아. 제가 덕질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네요. 막 노벨상 수상자인데 이웃집 아저씨 같은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이런 칼럼 같은데. 그럼 막 이 사람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막 덕질해. 자, 파월은 2012년 그 버냉키가 의장일 때 이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의 거버너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7명이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7명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의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7명이 이제 FOMC, 이거 굉장히 유명한 회의인데. 매번 듣죠, 진짜. 그쵸. 예. 요거를 이제 Financial Open Market Committee라고 해서 요런 회의 약자인데, 네. 요런 회의를 열어서 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맨날 경제 뉴스에서 이 얘기 나오잖아요. 앞으로의 상황은 FOMC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죠. 그럼 FOMC 뭐냐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아, 중요하다고 계속 나오기는 해요, 정말.
자, 이제 이 기회에 우리가 알았으니까. 네. 자, 이 FOMC라는 회의는 1년에 8번이 열려요. 이제 추가로 열리기도 하는데 기본 8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의 결과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금리 결정도 여기서 하잖아요. 사실. 그쵸. 요거 이제 톤을 잘 느껴봐야 되는 거야. 맞아.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2012년 파월이 미 연준 거버너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파월은 미 연준의 이 핵심 정책들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해요. 아, 이거 너무 양적 완화 오래 하는데 이쯤에서 끊어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과거로 돌아가서 2012년 당시 미 연준 의장이 버냉키였는데 네. 이 버냉키 이분은 역사상 가장 경제에 간섭을 많이 한 의장인 거예요. 액티비스트라고 해서 네. 행동주의 펀드 들어보셨죠? 그건 좀 액티비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말해보자면 이분은 버냉키요. 네. 이 버냉키 이분은 경제를 그냥 느긋하게 관망하고 있다가 정말 큰일 나기 전에 그냥 바로 직전에 간섭해서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막 예, 뭐든 선제적으로 하는 거구나.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들어가서 막는 거야. 또 시대적 상황이 또 버냉키를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죠? 2008년 금융위기. 그치. 예. 뭔가를 했어야 돼, 그치? 자기가. 적극 간섭했어야지. 네. 이게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버냉키는 FOMC, 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계속 푸시를 하죠. 이자율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내려라. 라면서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 연준은 버냉키의 명을 받잡아. 네. 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죠. 근데 그분들도 사실 그 위기상을 넘어서려면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 상황에서 뭐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이거를 긴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통화량을 안 풀 수도 없고. 그치. 아니, 지금 다 디폴트 돼가지고. 죽겠다 그러는데. 그러는데, 지금 돈을 쪼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쵸. 그죠? 돈을 풀어줘야지. 맞아요. 그죠? 그래서 버냉키가 역사상 유례없는 급진적인 양적 완화. 어떻게 보면 실험적이었던 거예요. 처음 해봤으니까. 이거를 시작한 장본인인 거예요. 이제 그 뒤처리를 파월 아저씨가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러냐. 버냉키 형님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죠. 책임을 지금 버냉키님은 좋을 때 떠나셨네. 그치. 그러니까 칭찬만 받고 떠난 거지. 그러네. 그 뒤에 이름 잘 모르겠다. 잘 부탁한다 파워라. 그러고 떠나신 거야.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숙제를 받은 파월. 그죠. 파월 아저씨 어깨가 무거우신데 네. 저희도 좀 입이 피곤해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2부에 이제 양적 완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파월의 금리 행보의 이제 역사를 조금 살펴볼게요. 쓸공님들도 잠깐 리프레시 하시고 네. 또 이제 집중하셔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도 드시고 좀 단 맞아요. 것도 좀 드시고. 맞아. 너무 네. 이 미 연준에 지금 너무 집중해서 우리가 약간 당이 떨어졌어요. 당 떨어졌어. 가서 네. 뭐라도 먹어야겠어요. 네. 자, 2부에 돌아올게요. 네.